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여주는 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성과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첫 번째 딥필드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몇 개의 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의 색깔은 수천억 개의 별들의 빛을 합성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거리가 같다면 푸른 은하는 지금 현재 많은 별들을 만들고 있는 젊은 별이고요. 그리고 붉은 은하는 더 이상 별을 만들고 있지 않은 노년의 은하입니다. 출생률이 한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별 탄생률이 은하의 진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별의 탄생은 은하에 있는 기체 물질들을 별빛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난히 기체가 많은 나선 은하 하나가 보입니다. 나선 은하는 현재 많은 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진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은하 가까이에 있는 활발하게 별을 만들고 있는 은하 M74의 왼쪽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가시광선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입니다. 가운데는 두 이미지를 합성한 것인데요. 허블 가시광선 이미지를 보시면은 푸른빛은 대부분이 별빛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붉은 뭉치들이 보이죠. 이 붉은 색깔은 안에 질량이 큰 별이 태어나면서 주변의 기체들을 데워서 보이는 방출 성운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에서 지금 현재 활발한 별 탄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적외선 이미지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가시광선에서 보여지는 그런 검은 나선표를 따라서 검은 띠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검은 띠에서 적외선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매치가 안 되실 텐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허블 가시광선 이미지에서 보면은 검은 영역이 위쪽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에서 밝게 빛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시광선에서 저 검은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두꺼운 물질들이 많아서 저렇게 적외선의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검은색의 띠에 놓여 있는 저 두꺼운 물질들은 온도가 별의 온도보다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서는 현재 별이 태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나선 은하는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는 젊은 은하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상상도이지만 여러 관측들을 모아서 우리 은하도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는 나선 은하의 형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경은 한 10만 광년 정도가 되고요.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팔의 한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상상도지만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붉은 방출 성운들이 나선팔을 따라서 놓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이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 은하에서 유난히 무거운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 카리나 용굴자리 성운입니다. 이 이미지는 용굴자리에서 우리 태양 질량보다 100배보다 더 무거운 별이 태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상계성단 NGC 3324라고 하는 영역의 귀퉁이에 그 유명한 우주 절벽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 절벽의 아찔함을 느끼실 수가 있나요? 네, 보시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감도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감도의 100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허블로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그런 막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많은 별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찔함을 느끼고 계시는 저 절벽은 사실은 먼지 티끌들이 방출하는 빛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먼지, 차가운 먼지가 적외선 빛을 방출하고 있는 이곳. 하지만 가시광선에서는 칠흑 같은 그 공간에서 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시광 이미지는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면 굉장히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이 바로 우리 은하 중심이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 원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반 적도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칠흑 같은 어두운 부분에서 별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 가까이에 매우 활발하게 별이 태어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관측하게 될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붉은 빛을 방출하고 있는 대성운은 가운데에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태양 질량 정도의 질량이 작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옆에 오리온 대성운 옆에 아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속해 있는 제임스 웹 연구팀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을 이용하여 관측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근적외선 영상인데요. 가시광선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용한 그런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근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많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태아별에서는 물질이 방출을 하는 제트나 분출류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높은 분해능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감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아주 어린 태아별들로부터 물질들이 방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태아별들은 엄마의 양수처럼 두꺼운 먼지 물질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 근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이 만들어질 때 물질을 흡입해야만이 질량을 불려 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질을 흡입하는 과정에 동시에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방출되면 주변 물질들을 밀어내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속도가 주변의 음속보다 크기 때문에 충격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충격파가 주변 물질을 데워서 이렇게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은 아주 조용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별이 태어나는 과정을 도식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수백 광년 정도의 큰 우주구름의 중력이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를 시작하면 이 우주구름은 작은 덩어리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화가 일어난 각각의 작은 덩어리에서 별이 태어나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 탄생 과정은 분자 구름 또는 우주 구름의 중력 에너지가 별의 빛의 에너지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은 보시는 것처럼 성단처럼 물이 지어 태어납니다.
플레아디아스 성단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처럼 별들은 집단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별이 집단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포착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것은 두꺼운 물질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상 최대의 전파망원경 알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을 뚫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알마를 이용하여 포착한 세 개의 별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알마로 관측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별이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주변의 기체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치 탯줄과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이미지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이미지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생성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우주적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별 탄생 과정은 큰 우주 구름 하나가 중력 붕괴를 하면 작은 덩어리로 분화를 하고 그 덩어리에서 개개의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별 탄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 법칙 중 하나가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천천히 회전하던 구름이 수축하며 빠르게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구름의 모양이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태아별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납작한 원반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 구름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태아별을 우리는 어린 항성체라고 부릅니다. 이 항성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중심에 태아별이 있고 주변에 태아별을 돌고 있는 원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별이 물질을 흡입할 때 반작용으로 물질의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출된 물질들이 주변 물질을 쓸고 나간 동공이 바로 Z 또는 분출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본래의 분자구름에 물질이 남아있는 것을 외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특징은 밀도나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다른 물질은 다른 파장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탄생 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중심의 태아별, 그리고 원반의 뜨거운 표면, 그리고 충격파에 의해서 되어진 분출류나 Z는 적외선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굉장히 두꺼운 차가운 원반이나 그리고 구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외피는 전파 망원경인 알마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별의 생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망원경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중심에 태아별이 있는 어린 항성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 태양에 가까이 위치한 태아별이라도 이 원반의 크기가 1각초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반을 분해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0.1각초의 해상도 또는 분해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큰 구경의 망원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구경은 6.5m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알마의 전파망원경 하나의 구경은 12m입니다. 하지만 이 알마는 66개의 전파망원경을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서 사용하는 전파 간섭계입니다.
그래서 최대 구경이 16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알마의 구경비가 1000배 이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관측을 하고 알마는 밀리미터 파장에서 관측을 수행합니다. 분해능 또는 해상도는 파장을 구경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두 파장에서 관측하는 이 두 망원경은 구경 때문에 비슷한 분해능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망원경의 관측을 합치면 별이 탄생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황소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별, 태아별 L1527의 모습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모식도를 생각해 보시면 원반 물질이 그리고 외피 물질이 너무나 두꺼워서 중심에 원시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질이 방출하면서 만든 동공을 따라서 충격파에 의해서 데워진 분출류 Z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심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중심의 그 원반의 뜨거운 표면의 실루엣만 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원반의 모습은 적외선에서는 보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망원경 알마를 이용해서 밀리미터에서 관측을 하면 저렇게 중심에 있는 차가운 원반, 여기서는 지금 검은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알마 두 망원경을 관측하면 전체 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태아별은 근적외선에서조차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파장의 중적외선을 이용하면 태아별의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구경의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태아별이 태어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 오른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같은 별 탄생 영역의 태아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뚜렷하게 많은 태어나고 있는 별들까지 볼 수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아별들이 어떻게 질량을 얻어서 자라나서 별로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여기 85cm의 구경을 갖는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한 별 탄생 영역입니다. 이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2004년과 2008년에 두 번 이 영역을 관측했는데요. 보시면 2008년에 한 태아별이 갑자기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태아별을 관측하기 이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유체 방정식을 풀어서 태아별이 1년에 태양 질량의 100만 분의 2 정도의 질량을 흡입하면서 자란다면 50만 년 후에는 태양 질량의 별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서 관측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태아별이 조용히 일정한 비율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폭식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그런 간헐적 폭식 과정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아별의 밝기 변화를 추적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태아별의 밝기, 여기 L은 광도입니다. 즉 순간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아별의 순간 밝기는 이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G는 중력상수이고 M은 태아별의 질량, R은 태아별의 반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M 다시 태아별이 초당 또는 순간 흡입하는 물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 흡입하는 물질의 양이 많으면 밝을 것이고 그리고 흡입하는 양이 작으면 어두울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태아별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을 흡입하여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X축은 태아별의 나이, Y축은 M', 즉 1년에 흡입하는 질량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M' 작으면 태아별은 어둡고 M' 크면 태아별은 밝아집니다. 바로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그런 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태아별들이 나이가 어릴 때 이런 폭식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어릴 때 폭식을 통해서 질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과거에는 태아별이 밝아지는 현상을 우연찮게 포착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추적 관측을 통해서 별의 밝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영상은 태아별 B335의 밝기 변화를 제가 알마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광도 변화이고 오른쪽이 알마로 포착한 밝기 변화의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2018년에 가장 밝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태아별 B335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미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태아별이 질량을 흡입할 때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방출된 물질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출된 물질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관측은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는데 1년 반 동안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1호부터 얼마만큼 움직여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물질의 움직임의 속도를 알 수가 있고 그 속도를 이용해서 특히 저 빨간색의 화살표의 물질을 태아별로 되돌려 보면 2018년에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별이 언제 폭식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방출된 물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면 언제 이 태아별들이 폭식을 일으켰는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탄생 과정에서 물리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반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반에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주 구름 속에 먼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 암흑성운 B68이라고 하는 아이의 왼쪽은 가시광선 이미지, 오른쪽은 적외선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에서 보면 밤하늘에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차가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배경의 별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 파장의 적외선으로 암흑성운을 뚫고 보면 배경의 별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먼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먼지의 크기는 약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은 잘 막지만 긴 파장의 적외선 빛은 잘 막지 못해서 여러분이 보는 이런 모습으로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먼지가 빛을 가리는 현상을 우리는 소광이라고 하고 파장에 따라 소광 정도가 다릅니다. 이런 소광 현상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우주 먼지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별인데 관측하는 방향마다 별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별과 천문학자 사이에 두꺼운 구름 물질이 있고 그 속에 먼지가 소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유추를 했고, 위쪽에 보면은 별과 관측자 사이에 있는 구름 먼지에 의해서 짧은 파장의 빛의 세기가 아래 구름 물질이 없는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구름 안에 우주 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이 만들어질 때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이 원반에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구름이 납작한 형태가 되고 그 납작한 형태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지금 원시 행성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원시 행성계 원반에 나타나는 구조로부터 여기에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황소 자리에 있는 HL 타우라고 하는 태아별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이미지가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은 두꺼운 먼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에서는 그 빛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원시 행성계 원반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왼쪽의 이미지에서는. 하지만 알마를 이용하면은 전파에서 이 태아별 주변을 돌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의 모습을 이렇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관측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이테처럼 보이는 검은 영역들은 먼지 물질들이 없어서 전파 영역에서 빛을 방출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 부분에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공전 궤도에 있는 먼지 물질들을 모두 흡입해서 청소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마 덕분에 우리는 많은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반도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은 제가 께 있는 알마 프로젝트인 이 디스크에 의해서 관측된 어린 원반들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원시 행성계 원반의 태아별보다 훨씬 어린 태아별 주위를 돌고 있는 원반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원반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작은 먼지 입자들이 뭉쳐서 행성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구름 물질이 납작한 원반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때는 기체와 먼지가 잘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먼지 물질들이 원반의 적도 부분으로 내려앉게 되고 거기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갈 크기로 자라나고 또는 암석 크기로 자라나면서 미 행성체를 만들게 되고 이 미 행성체가 바로 지구와 같은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 행성체들을 이루고 있는 또는 원반의 먼지 입자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위에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행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있는 먼지의 성분은 그로부터 만들어진 행성들의 성분을 분석하면 일부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의 암석 물질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감남석, 휘석, 석영과 같은 결정화된 규산염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정화된 규산염 물질들은 지구가 뜨거운 마그마 상태에 있다가 점점 식으면서 결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융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는 원시 형성계 원반에 있는 물질들에서도 이런 결정 구조가 관측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해성에서도 이런 결정질 규산염 먼지들의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17P라고 하는 해성이 태양 근처로 다가올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하와이 마우나키아 정상에 위치한 수바루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이 해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것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면은 실험실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규산염 물질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파란색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정질 규산염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해성의 스펙트럼과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차가운 해성에 뜨거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정질 규산염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행성이 만들어진 본래의 물질, 우주 구름 속에 이런 물질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그림은 파장에 따라 먼지 입자들이 별빛을 어느 정도 소강을 시키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주 구름 속에 있는 우주 먼지 입자들에 의해서 별빛들이 소강을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소강을 일으키는지 파장에 따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실선은 직접 관측을 통해서 측정한 값이고, 아래쪽에 두 개의 점선들은 실험실에서 규소질 먼지 그리고 탄소질 먼지가 얼만큼 빛을 잘 소강시키는지 파장에 따라 측정한 값입니다. 그 두 개의 선들을 합치면 위에 보이는 파선의 형태가 됩니다. 실선과 파선이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로부터 우주 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역시 우리 지구 해변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규소질 먼지 그리고 탄소질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소질 먼지는 전부가 비결정질 규소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질인지 비결정질인지는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결정질 규산염 먼지와 결정질 규산염 먼지의 스펙트럼을 실험실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비결정질 규산염 먼지가 결정질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절대 온대로 900도 또는 섭씨로 600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렇게 결정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두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면은 빨간색이 감남석의 스펙트럼인데요. 비결정질일 때는 픽이 두 개만 있는 단순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정질이 되면 픽이 여러 개 나타나서 굴곡이 굉장히 심한 복잡한 그런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두꺼운 먼지 물질로부터 관측되는 규산염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심에 있는 태아별과 원반이 방출하는 빛을 차가운 구름 물질 외피가 흡수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두 군데만 픽이 보이는 비결정질 규산염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구름에 있던 규산염 물질은 전부 비결정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 행성을 포함하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 PDS-70에서 결정질의 먼지, 규산염 먼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PDS-70이라고 하는 원시 행성계 원반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원시 행성 B와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스펙트럼은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정질의 픽을 보여주는 결정질 규산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구름 물질에 비결정질 규산염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반에서 결정질 규산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드렸듯이 비결정질 규산염이 결정질 규산염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6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아별의 폭식
현상입니다. 태아별이 폭식을 하면 주변을 데우게 되고 그로부터 온도를 600도 이상 올려서 주변에 있는 규산염 먼지를 결정화하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스펙트럼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된 폭발하는 태아별 EX 루프라고 하는 아이의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식 중일 때, 조용할 때 관측된 스펙트럼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비결정질의 스펙트럼을 보이는 반면 폭식 중에는 저기 빨간 화살표로 가르쳐 표시해둔 저런 결정질의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폭식 과정을 통해서 규산염 물질들이 결정화된다면은 대부분의 폭식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별이 생성되는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에는 두꺼운 구름 물질들이 중심에 원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주기적으로 폭식을 일으키고 있는 한 원시별 2C53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뱀자리 별 탄생 영역이고 그 속에 2C53이라는 태아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태아별은 굉장히 재미나게도 1.5년마다 폭식을 일으키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칙적으로 폭식을 일으키는 태아별 2C53을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 두 번의 제임스 웹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값비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상에서 계속해서 추적 관측을 수행했고 다행스럽게도 2C53은 제가 계산한 정확한 시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이 제가 관측한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2C53이 단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고 빨간색이 폭식 중에 관측된 스펙트럼입니다. 전체적인 밝기는 밝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의 세세한 모습에는 그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스펙트럼을 나누어 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정화된 감람석 또는 결정화된 휘석의 스펙트럼의 픽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굉장히 어린 태아별 때 폭식을 일으킬 때 주변의 물질이 결정화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제임스 웹 우주 관측은 이와 동시에 2C53 태아별 주위에 속도가 다른 분출물 또는 제트가 층상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제임스 웹의 해상도 또는 감도가 아니었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관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방출류 Z는 속도가 초당 100km로 방출되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은 방출 속도가 초당 50km 그리고 노란색은 초당 10km의 속도로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속도의 층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반에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반은 중심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밖으로 갈수록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만들어진 원반풍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려나가고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원반풍은 천천히 낮은 속도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상 구조의 방출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반풍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스터리로 알고 있던 해성에 포함된 결정질 규산염의 기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태아별이 폭식을 일으킬 때 안쪽 뜨거운 원방에서 규산염 물질들이 결정화되고 그렇게 결정화된 물질이 이 원반풍에 실려서 차가운 바깥쪽 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원반으로 불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측 결과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차가운
해성에 포함된 결정질 규산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